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어디 아프셨나 봐요? 나 누구게? 감기 걸리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전데 요즘 주변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손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카츄샤 이 문제 중에 기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다음 중 국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입니다. 네.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체력. 아 뭐야 이거 답정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왜요? 정답 체력. 아 이게 윤지연 씨가 네.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어려요? 저희 세대는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이 표어가 있었죠. 정말 많은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체력이라고 답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쓴 군인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 표어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우리 모두 체력을 키워서 국력이 강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전쟁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손한별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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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잘 지내시죠? 네. 근데 요즘 진짜 지현 씨 말씀대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건강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교수님.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에 있는 손한별 교수입니다. 근데 국방대학에 계시기에는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약간 패션학과에 계실 것 같이. 아, 네. 네. 인기 아이고, 많으시죠? 오늘 유전사에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입는 거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 저건 많이 눈에 익은 것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뭐가 눈에 익죠? 저는 저 오른쪽 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익어요. 아하. 네. 저 세 번째 밑에 있는 거는 함선인 거죠? 항공모함 같은데요? 예전 초창기 항공모함? 최초의 항공모함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저 유일한 컬러 사진은 대포네요. 저거는- 모델이네요. 조선 대포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겹쳐지는 게 없는데? 조선의 대포, 탱크, 항공모함. 최초의 항공모함. 육해공이네. 아니네. 공이 아니네. 저 세 가지의 특징은 네. 국방력부터 군체계 그리고 전술과 교리까지 영향을 미쳤던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장비들을 한번 뽑아서 와본 겁니다. 군사혁신이요. 근데 군사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저도 뭐 종종 이렇게 접하는 단어인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맞아요. 군사혁신이 도대체 어떤 걸 군사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로서 군사혁신은 군사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유 명사로서의 군사혁신은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RMA 군사 분야 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연구원님 말씀 듣기 전에는 군사혁신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무기의 변화, 그렇죠. 네. 무기의 발명,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전쟁에서도 신무기로 인해서 큰 변화들이 좀 일어났는데 이런 거를 좀 혁신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군사혁신이라 그러면 무기체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네. 되고요. 전쟁을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무기체계를 가지고 그 무기체계로 어떻게 싸울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과 군사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왔던 모든 과정들은 다 군사혁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수단이 발명되면 이걸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하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또 무기가 일단 한번 무기가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또는 반대로 내가 이런 무기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 무기를 이제 새롭게 만들기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건 군사혁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에 의하니까 만들어봐도 군사혁명이고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어디다 적용할까도 군사혁명이고 그렇죠. 군사혁신이고 네. 그러면 항상 군사혁신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건 상대보다 항상 더 좋은 무기체계, 더 유리한 상황에서 더 잘 싸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과정은
각 국가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게 될까요? 저는 먼저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기술이 어떻게 무기 체계화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무기 체계가 어떻게 전쟁에서 활용되는 것인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면 좋겠거든요. 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 혁신. 네. 오늘 완전히 학생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안경 쓰고 올 걸 그랬다. 이렇게 안경 딱 쓰고 펜 딱 준비하고 자 여러분들 노트와 필기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변화한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 특정 기술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전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설명력이 높은 거죠. 다른 방법에 의한 것보다 무기 체계가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기술 결정론 정말 설명력이 높은 거죠. 마틴 반 크레벨트라는 사람은 이 전쟁의 시대를 4개의 시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도구의 시대, 두 번째는 기계의 시대, 시스템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의 시대에는 싸움을 하는 거죠. 돌도끼로 막 싸우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기계화 시대인데 이게 도구가 좀 더 발전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차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시스템의 시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좀 더 많이 높이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쟁을 약간 지금의 시대 같은 느낌이네요. 시스템의 시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자동화 시대죠. 이런 기계들이 자동화되는 거. 그 드론이라든지 AI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이게 자동화해서 기계가 스스로 싸우도록 만드는. 아니 이분 언제 이걸 쓰셨는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봐셨어요? 꽤 오래됐죠. 반크레벨트 같은 분들은 정말 예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현대 핵혁명까지를 다 다루셨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술, 무기 체계에 따라서 사회도 바뀌지만 전쟁도 바뀌더라. 네. 이 기술 결정론의 핵심적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요.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대로 기술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야, 기술이 어떻게 모든 걸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인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특정한 무기가 다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도 없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기술 하나가 사회 전반을 다 바꾼다는 건 너무 무리한 설명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 기술 회의론. 일리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의지와 의지가 부딪히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의 원인은 두려움, 명예, 복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전쟁을 하는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기술 회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말은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그렇게 트집 잡자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전쟁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전쟁의 양상은 기술 때문에 바뀌거든요. 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은 군사력이 운용되는 환경도 바꾸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균형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 체계가 바뀌면 위협의 양상도 바뀌고요. 그렇죠.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위협도 만들어내고 그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바뀌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체계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첫 시작점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꽤나 많은 무기들이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첨단 기술을 토대로 국방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나라 사례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면 화약을 사례로 들고 싶어요. 최무선.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네, 이 화약 무기가 결정적으로 사용됐던 전투가 바로 이 진포해전입니다. 고려가 외국의 해적선 500척을 격파한 사례죠. 근데 고려가 사실 조선처럼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네. 조선은 거의 수군도 없었고요. 그 최영 장군 잘 아시죠? 네. 이 최영 장군이 야, 수군이 10만 명 있어야 돼. 해군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돈도 별로 없고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해군으로 키워낼 수 없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최무선입니다. 화약이 등장하면서 그만큼 필요했던 함선이나 병력들을 보완하면서 이 상대를 왜구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최무선이 화약 병기를 진포해전에 참전시키고 실전에서 운용도 해보고 여기서 또 얻은 교훈을 가지고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고 또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육 훈련도 바꾸고요. 무기 체계 만드는 방법도 바꾸고요. 체계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화살을 쏘는 화전을 발사하던 이 총통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전이 아니라 이 철완구 등을
직접 때리는 방법으로 많이 바뀐 거죠. 말 그대로 혁신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 기뢰가 만들어졌어요. 기뢰요? 기회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정말? 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네. 저게 조선시대 대원군 때 만든 수레포예요. 저게 물의 압력을 가지고 이제 터트리는 네. 실험을 했는데 네. 완전히 전력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그것까지는 안 됐고 개발해서 실험까지는 했어요. 그 R&D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뢰에 대해서. 그렇죠.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빠뜨릴 수 없잖아요. 성웅 이순신장, 네네. 판업선과 거북선. 네. 화약이 없었으면은 그 전술과 전략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럼요. 네네. 그리고 뭐 광해군 때도 마찬가지고 광해군 때는 지뢰도 만들었어요. 파진포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세종대왕 시기에 이제 사군육지는 개척할 때는 새총통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육지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화차 세계 최초의 다련장 로켓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것들 전부 다가 전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꾼 어떻게 보면 교리와 편제 나아가서 국가의 국방 전략까지 바꾼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느낌상 고려와 조선의 저 무기 체계를 보니까 저들이 저 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아무래도 북방민족의 어떤 침입이나 그때 당시에 고려나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무기 체계구나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럼 군사혁신의 예들을 한번 또 좀 더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혁신,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군사혁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전차의 기동력과 파괴력을 활용해서 전격정을 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차를 먼저 개발한 것이 영국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네네네. 이미 전차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고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군기를 증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그 1차 세계대전 있었던 1916년에 이 솜 전투나 1917년에 이 캄브레 전투에서 영국군이 이미 전차를 투입해요. 이제 거기서 독일군은 그 전차의 파괴력을 이미 그때 확인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낸 이 영국군이 그렇다고 해서 전차의 개발을 완전히 이제 중단한 것도 아니고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교리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영국도. 또 프랑스로 넘어가 보면요. 프랑스도 굉장히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 뭐 포사랑은 대한민국을 넘어선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프랑스군이 전차를 보고 이 정말로 강력하구나. 이 장갑력도 뛰어나고 기동력도 뛰어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다 보니 이게 방어 전투에 활용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클라우제비치는 방어가 더 공격보다 더 강력한 전투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때 철조망 그리고 전차 그리고 뭐 기관총과 같은 방어 무기만 있으면 독일군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만났던 이 전차의 파괴력과 기동력을 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데리안 같은 사람이 전격전 전술, 전격전 이론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차를 이용해서 유럽 전체를 석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영국과 그리고 그다음 프랑스가 전차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공격 전투에 활용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던 건 독일이고 또 독일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유럽을 전체를 석권하면서 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차라는 개념이 프랑스나 영국의 개념에서는 방어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독일은 완전히 그걸 반대로 생각했고 2차 대전을 보면은 태평양 전쟁에서 레이더의 개발이라는 것이 일본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방어적이야라고 해서 안 썼는데 사실은 실제 전투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이 됐던 것처럼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느냐가 정말 혁신 중의 혁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군사 분야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 또는 이것이 또 높은 차원에서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 상대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군사 혁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혁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네. 인류가 군대를 가지면서부터 또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하게 따라온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MC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그동안 전쟁사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 전쟁사가 사실은 또 군사혁신의 역사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나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 그리고 초기 단계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 이 사진들이 다 사실은 군사혁신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군사혁신을 성공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군사혁신으로 인한 파장이 결코 전쟁뿐만 아니라 이 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 예. 군사혁신, 국방혁신 모두 뭐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방 분야의 혁신은 다 군사혁신 또는 국방혁신으로 뭐 우리가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은 뭐 역시 군사혁신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래전에 대비해서 상대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서 더 적은 희생을 가지고 더 잘 싸우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유명사로서 군사혁신은 미국 RMA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건가요?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존에 안 했던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죠?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할 때 네, 네. 그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이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솔라리움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해요. 솔라리움. 네. 이게 1953년쯤 하는데 이때쯤에 국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때 당시면은 첫 번째로는 핵 아닐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솔라리움 하는 이름 하니까 태양빛을 모아서 나라를 태워? 그치. 아, 해와 관련된.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둘 다 틀려? 아, 둘 다 아니에요? 네, 1950년대 정치적으로, 초반. 국제 정치적으로. 아, 국제 정치적으로? 네, 그때 뭐가 있지? 뭘까? 베트남전은 아직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랑 관계 있는 뭔가가 끝났어요. 한국 전쟁이 네, 그거 하나. 그게 하나고 네. 한국 전쟁. 네네. 나머지 하나는 소련이랑 관계 있습니다. 소련? 냉전의 시작이죠. 이 두 개가 너무 깊이 그때쯤에 했거든요. 생각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세계 대전부터 거쳐온 영웅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국 전쟁이라는 걸 거쳤잖아요. 네. 전쟁이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새로운 공산 소련 등장해서 저들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그만하고 돈 들어가는 것 좀 그만하자. 당장 우리 먹을 빵이 없다. 아. 이런 사회적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방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때까지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썼던 전략은 이른바 경성봉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팽창하는 것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저지하겠다, 강경하게. 이게 그 전략인데 네.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럼요. 네. 이 돈을 줄이고 싶어서 국무장관을 부릅니다. 네. 덜레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는데 백악관에 보면은 그 일광욕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강력한 네.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 이름이 솔라리움이에요. 거기서 여기에서 나왔군요. 솔라. 네. 거기에 그 국무장관하고 몇 명 불러요. 정책 위반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국방비 좀 줄여보자 하는데 국무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대통령님 지금 소련이랑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고 둘이 받아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강경파네.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까라면 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번 억누르고 나랑 생각이 다른 전략가들을 설득할 뭔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덜레스 국무장관한테 4가지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해요. A팀은 미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우세 이걸 활용해서 공산주의잖아요. 그 내부적 취약성을 활용해가지고 소련을 장기적으로 천천히 무너뜨리는 봉쇄 전략을. 어허. B팀은 소련이 지금까지 팽창하면서 지정해 놓은 지정학적 선이 있잖아요. 네. 뭐 동유럽의 뭐 폴란드라든지 네네. 이 선을 딱 그어놓고
너 이 선 벗어나면은 모스크바 뚝배기 깬다. 아, 뭐 핵전력이랑 뭐 대규모 전쟁 각오해야 될 거야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약간 그것도 타협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소련의 주고. 입장에서 순방 치안을 하고 있는 그 라인은 네. 내가 안 넘어갈 테니 너도 넘어오면 끝난다. 맞습니다. 네. 이게 억제 전략. 세 번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교적이라든지 뒤에서 야금야금 간첩 같은 거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C팀한테 구상하라고 하고요. 마지막 D팀한테는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이 당시에. 저 소련의 핵전력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하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해가지고 다 핵전력을 부셔버리자. 예방전쟁. 근데 네 번째 건 자기들이 생각해도 선을 넘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D팀은 해체하고요. 아,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결국은 A팀의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봉쇄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재밌다. 약간은 지금하고도 연관이 있는 전략이 채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봉쇄 전략을 기준으로 한 전략이 바로 제 1차 상쇄 전략입니다. 이 1차 상쇄 전략을 할 때 소련이 그 당시에 방대한 재래식 전력이 있었거든요. 네. 나토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전차 세력이 있었어요. 탱크 수만 대 갖고 있었죠. 그렇죠. 5만 대가 넘는 전차를 가지고 네, 있었으니까 말이 5만 대지. 전차 5만 대 그게 뭐 눈으로 그려지는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핵무기로 저거를 상쇄시켜서 우리가 국방비를 좀 줄여보자. 우리 군대는 좀 적게 갖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육해공이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 육군은 펜토믹 사단이라는 편제를 만들었어요. 네. 핵무기 운영에 최적화된 사단 편제인데 여기에 보면 원자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자포요. 네. 포인데 원자예요? 네. 원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뭘 쓸 것 같아요? 핵이요? 그렇죠. 네. 대포에 핵을 쓴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닌가요? 대포가 얼마나 날아가는데요? 24km 정도 날아가는데 24km 날아가는데 핵을 달았다고요? M65 원자포라는 포가 있었고 네. 이 포의 사거리가 24km 정도 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탄이 마크 9, 마크 19이라는 핵탄이 있었는데 네. 15킬로톤 정도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조금 약한 정도의 위력을 대포로 쏘겠다는 거예요. 아니 15kton이면 대포를 쏜데도 핵폭풍이 올 것 같은데요? 오죠, 24km니까. 뭐야 그럼 쏜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근데 죽고. 그때는 그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일단 너가 죽으면 된다. 아 먼저 죽는 건 너야. 난 나중에 어떻게 되든 네. 일단 너부터. 일단은 근데 이 시기에는 핵이라는 걸 안 하면 예산을 못 따요. 이 당시에 해군은 또 핵추진 항공모함이랑 뭐 핵추진 순양함 네. 이런 원자력으로 구성된 원자력 함대에다가 SLBM, 폴라리스. 이 폴라리스를 한글로 바꾸면 뭐죠? 한글로 바꾸면 뭐예요? 북극성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북극성? 별 아니에요? 별이잖아, 별 이름. 그렇죠. 북한이 최초로 실험한 SLBM의 이름이 북극성 1형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름의 원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먹이는 거죠, 이게. 아 북한이 일부러 이 이름을 채택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 임 의원님의 뇌피셜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핵탄을 운영해 본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하면 공군 이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공군이 B-52 폭격기를 활용해서 오퍼레이션 크롬돔이라는 걸 합니다. 소련의 접경 지역 일대에 저 B-52를 전진배식해서 24시간 동안 초계 비행하게 하다가 소련이 움찔하면은 핵으로 쓸어버리겠다. 살벌하죠. 이게 크롬돔 작전이거든요. 네. 이렇게 3군이 핵을 운영하는 부대로 발전하다가 네. 한 가지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베트남전이 네.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당시에 소련 나름대로 저 미국을 쫓아가겠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국방비 20%를 퍼부으면서 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었어요. 네. 그걸 강요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쓰는데도 전쟁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됐다고 해서 AK 소총 들고 다니는 북베트남 군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포 쏠 수 있어요? 못 쏘죠. 그거 몇 방울 쏠 거고 어디에 쏠 거야? 그니까요.
거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혁신을 했는데 핵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네.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소 잡는 그렇죠. 칼을 개발했는데 네.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개미를 치겠다고 이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 맞아요. 이게 낭비가 더 심하죠.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당시에 FI1973 국방부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련이 진짜 막 있는 힘을 쥐어짜서 막 미국을 쫓아가요. ICBM 사일로만 100개를 새로 건설해요. 아이고. 거기에다가 SS-18, SS-19 같은 다탄두 재도립체가 들어간 최신형 ICBM을 새로 개발하고 T-64, T-72 같은 신형 전차도 막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172개 사단 중에 31개 사단을 막 국경 일대 전진 매치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보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전에 돈 퍼붓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소련이 벌써 저만큼이나 따라왔어? 그러면 우리가 핵이 아니더라도 저 방대한 재래식 전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는 베트남 같이 월맹군처럼 비핵 국가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붙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절박감이 미국의 조야를 완전히 휘감았던 거죠. 그러면 선텐 테라스 1차 봉쇄 작전은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느끼고 2차를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상쇄 전략이 아까 말한 대로 핵무기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겠다. 어쩔 수 없이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감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1차 상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쇄하는 거죠. 핵무기로 재래식 전력을 상쇄시키겠다로 한 거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면 2차 상쇄 전략이 발전을 하는데요. 네. 기술적인, 이게 질적인 능력으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우세를 상쇄하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핵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그건 수단으로 한 것이고 이건 기술로 양을 상쇄하겠다는 거니까요. 그 핵심은 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제 국방고등연구개발국 계획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르파죠. 이제 육군의 고등연구계획국이 있었고요. 이게 73년도부터 굉장히 장기 연구 개발 기획 프로그램을 짜요.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세한 기술을 가지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래식 양적인 우세를 어떻게든 상쇄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브라운 장관이 국방부 내에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 있는 기술적인 발전된 외부의 기술들을 빨리 우리 국방 분야로 들여오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실 2차 상쇄 전략의 핵심이었고요.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기술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도약적으로 발전해야겠다. 상대보다 좀 더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직과 교리도 같이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소련의 영향력이 넓어지면서 동유럽 쪽으로 계속 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도 재래식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커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 잡는 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핵무기로는 어쩔 수 없는 재래식 전력으로 조금 더 이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또는 이 유럽 지역에서 전쟁으로 막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들을 비례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식 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2차 상쇄 전략은 정밀 유도무기, 스텔스, GPS, 인공위성 같은 기술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2차 상쇄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베트남전 이후에 현대까지도 2차 상쇄 전략이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쭉 이어져 온 것이고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2차 상쇄 전략은 카터 행정부에서 시작해서 레이건 정부에서 발전시키고 부시 행정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간 이라크까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라크전 1차 이라크 전쟁이 정말 2차 상쇄 전략의 모든 성과를 다 보여준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조직의 발전이 엄청
크게 나타났죠. 73년도에 육군 교육사가 창설이 됐는데 거기서 사실은 예전에 공지전투, 능동방위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원형인 NTC가 미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새롭게 만들어진 교리들이 이제 미국의 군 조직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하면 네. 네. 73년도에 총체 전력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베트남전 끝나고 난 뒤에 현역들을 그만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병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역들을 현역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현역과 예비역들을 잘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총체 전력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그 예비역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군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네. 그러면 월급은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훈련하도록 하고 또 이들이 현역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병력이 많이 필요할 땐 예비역들을 소집해서 예비군들을 소집하는 것이죠. 체력 빼곤 예비군이 다 더 나을 경우가 많아요. 군사 혁신은 인류가 군대라는 조직을 만든 순간부터 계속되어 왔다. 고려의 하약병기, 나치 독일의 전차, 항공모함까지 모두 전쟁과 군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온 사례이다. 기술 요소나 환경 변수들과 함께 작동하며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킨 군사 혁신. 군사 혁신이 고유명사로서 개념을 자리 잡은 시기는 1990년대였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2차 상세 전략으로 인해서 소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요? 이 소련과 미국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군비 경쟁을 한 거죠. 예전에는 핵무기였으니까 핵무기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누가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계산하기 어려운 기술 경쟁의 시대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2차 상세 전략이 소련을 붕괴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 소련의 힘을 빼는 소진 전략의 핵심적인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탄두는 몇 개 혹은 몇 킬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렇지. 경쟁을 하기가 좋은데 네. 진짜 기술력의 발전은 눈에 보여주기 애매하니까 계속 쏟아붓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상세 전략은 사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도 이전시켜주고 미국이 이제 소련을 둘러싸고 지정학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적당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이런 것들 동맹국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소진 전략으로서 의미도 크고 이게 사실은 지금 북한과 적대 중인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소련이 붕괴된 건 저희가 다 역사적사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미국도 뭔가 또 다른 변화를 또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멈추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사실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50년 가까이 가지고 있던 소련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이 많은 전력들을 운용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 주역에 보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 변화하고 또 변화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뭐 이런 거죠. 90년대에 그래서 이 국방부에 굉장히 큰 변혁을 가져온 전략가가 있는데 이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앤드류 마셜이랑 크레피네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마셜과 크레피네비치가 만든 총괄평가국이라는 것이 그동안 익숙했던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는 핵 경쟁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적들을 어떻게 정보 판단하고 그들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90년대에 다시 한번 과학기술혁명, 군사기술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매진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군사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군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개념을 미국이 처음에 도입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네. 원래 이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RMA의 개념은.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1984년도쯤에 소련군 총참모장 중에 오가르시코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네. 이 원수가 그 휘하의 군사 전문가들하고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거를 이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련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우려가 뭐였냐면 나토군의 저 발전된 정찰기라든지 저런 감시 정찰 자산들이 우리 5만 대가 넘는 기갑 집단을 탱크군을 보면 거기에다가 정밀 타격 무기를 30분 안에 우박처럼 쏟아부으면 이건 뭐 핵 맞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오히려 그 시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67년에 포트 사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항구에서 이스라엘 초계함 에일란트라는 배가 무력 시위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속정이 초계함을 격침시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 등급이 체격이 완전 다르니까. 다르죠. 초등학생이 마동석 씨한테 시비를 거는 그렇죠, 거랑 뭐 그렇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 초등학생이 권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아, 스틱스 대한미사일이라는 거를 쏴가지고 에일런트 초기함이 가라앉아 버린 어이구. 거예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때부터 해군에 미사일 만능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도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야, 내가 저렇게 잘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들었으면 나토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 위기 의식이 소련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초라도 빨리 움직여서 1초라도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네. 정찰 즉시 타격해야 산다. 그래야 우리 기갑군과 함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정찰 타격 복합체라는 이론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앤드류 마셜과 크레페네비치가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트워크 기반전이라든지 효과 기반전이라든지 영역적 측면에서는 사이버 전자전, 뭐 우주전 거기에 기반한 정보전의 혁신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던 거죠. 이 군사혁신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술혁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의 최고봉은 걸프전이죠. 그 중에서도 73 이스팅 전투라는 게 있어요. 허버트 맥메스터 당시 은퇴하신 국가안보 보좌관이 당시에 이 기갑 기병연대 중대장이었는데 73 이스팅 전투에 참가를 했던 어떤 그 전투 결과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스팅은 GPS의 UTM 좌표를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읽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걸프전이 시작이 됐고 사막의 폭풍 작전이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던 군단이 미제 7군단이었는데 진격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67 이스팅부터 날씨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막 불면서 전투기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핵이 못 오고. 못 오죠. 네. 그 상태에서 경미한 저항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나가다가 한 70 이스팅 정도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라크군 전차 한 T-72 전차 한 8대가 연막 차장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전차한테 기계화 보병 중대가 달겨든 것도 사실 기가 막힌 일이긴 한데 네. 달겨들어서 그걸 격파시켜 버립니다. 보병 부대가? 아니 기계화 보병. 기계화 보병. 장갑차와 네네네. 전차 뭐 다 이런 차량들 네네. 이런 거지. 어쨌든 8대 격파시키고 나서 언덕 너머를 바라보니까 한 3km 너머에 탱크 수백 대가 있는 거예요. T-72 전차가. 이라크군 최정예 사단, 타와칼라 사단의 기갑 여단이 준비된 진지를 갖추고 거기 주둔당했던 거예요. 어서 와. 네. 아니 기계화 보병 중대잖아요. 네. 전차 10대 있었어요. 나머지 장갑차란 말이에요. 상식으로는 장갑차가 아무리 세도 전차한테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전차들 T-70이랑 중국제 59식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퇴각해야 돼요. 그럼요. 네. 전차끼리 붙어도 밀리지 않는 게 T-70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반전이 있다는 거. 그래? 밀었나요? 전차 10대를 가지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네. 맥메스터 중대장이 무전기에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이 기습의 효과를 잃어버릴 거 우려했나 봐요. 중대 돌격 앞으로. 중대 전체가 거기 달겨드니까 이 기갑 기병 연대에 있던 다른 중대들도 야 이구 중대 간다 하고 다 같이 달겨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진지에서 최신의 전차였던 T-70이랑 교전이 붙었는데 네. 놀라웠습니다. 결과가 이겼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T-72 전차는 전차포 사거리가 통상 2km
전차가 유효 사거리로 보거든요. 네. 그 사거리에서 쏴도 2km 안에 들어온 미군 전차를 쏴도 맞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장갑이 안 뚫려요? 명중시켰는데 근데 미군 전차, M1 전차는 3km, 4km밖에 쏴도 이게 뚫고 나가가지고 포탄이 뚜껑이 막 병뚜껑 따지듯이 빵 하고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써도 이라크군 타와칼라 사단이 정예 사단이어서 여기 있는 이라크군 장병들도 정말 뭐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재파식 돌격도 해보고 준비된 진지에서 싸워보고 물러나지 않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한계를. 이게 그래서 사실 단순 재원으로 이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네. 하는 게 맞아요. 분명 T-72 정도 되면 M1 전차에 쐈을 때 M1 전차기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차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안 뚫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 충격이 당시 러시아, 중국, 북한을 휩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저 괴물들이랑 우리 싸워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1대 10으로도 못 이겨. 네, 못 이겼어요, 진짜로. 오. 1대 10 비율이 넘어가도 못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걸프전의 충격의 여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때 우주를 통해서 정보작전도 했거든요. 네. 우주전이라는 전장 공간이 처음으로 전쟁사에 등장한 거예요. 네. 이 우주의 유용성이 걸프전에서 입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3차 상세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기폭점이 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딱 요 하나 기술, 전차 기술, 뭐 방어 기술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군사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엔 철제 무기도 있을 것이고 또 전차도 있었고 뭐 화약도 있었고 축성술도 있었고 GPS, 인공위성, 핵무기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온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기술들 하나가 전쟁의 양상을 또 바꾸기도 했지만 또 다른 기술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 기술이 다른 싸우는 방법을 바꿔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군사 혁신의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그 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바꾸고 또 이 싸우는 방법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군사 혁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역사 속 군사 혁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군사 혁신 하나가 얼마나 큰 국가 간의 전력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미래의 군사 혁신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제2차 상세 전략에 돌입하여 마침내 걸프전에서 군사 혁신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미군은 군사 강국이었던 이라크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한편 북한은 걸프전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독자적인 군사 혁신에 나서게 되는데 북한군의 군사 혁신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은 무엇인가? 첨단 미래전에 대비하라. 군사혁신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